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희 개인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투자를 더 해야 될까라고 해서 테슬라는 여러분 롱을 하지 않으실 거면 저는 기회비용상 더 좋은 투자처는 미국에도 한국에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정말로 심리적으로 강건해야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저는 롱의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롱의 입장을 가져본다라면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테슬라에 대해서도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달에도 역시 서학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기업답게 순매수 1위에 엄청 올랐더라고요. 최근에 워낙에 주가 낙폭이 컸다 보니까 지금 좀 들어가야겠다 생각하신 분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테슬라 요즘 들어서 참 논란도 많고 말도 많은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의 이런 어떤 정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테슬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여론도 많은 것 같은데, 박사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은 이제 테슬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지금 들어가신 분들에도 괜찮지만 또 12월에 한참 막 고점 있고 1월 달에 비쌀 때 또 들어가신 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언제쯤 다시 회복될 것인가. 저 그림 보시면 트럼프 당선됐을 때가 왼쪽에서의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네네. 그 오른쪽 끝이 지금 현재 시점입니다. 즉 올라갔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 상태로 들어간 거죠. 네네. 그러니까 대단히 주주분들에게는 정말 손에 땀이 나는 순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감정적인 결정을 하시기보다는 팩트를 많이 찾아보시고 팩트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지금 미국 특히 언론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제가 뭐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화당 지지자는 아니에요. 물론 뭐 제가 투표권도 없기 때문에 어디 지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도 뭐 제가 꼭 저는 테슬라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제가 뭐 일론 머스크를 더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전 정책 평가는 좀 논외로 하고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바이어스가 지금 껴있다 테슬라에는.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테슬라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행동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가 영국 정치 한 말 하고 독일 정치 한 말 하고 이탈리아 정치 한 말 하고 미국에서는 사람들을 해고하고 그러면 해고를 또 완전히 끝낸 것도 아니고 또 다음 달에도 누군가가 해고당할 거니 잠재적 모든 미국의 공무원들이 일론 머스크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민주당이 지배하는 주 같은 경우에는 뉴욕이라든지 나 이제는 테슬라 안 사 뭐 이러한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1, 2월에 판매량이 50%씩 떨어졌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 떨어지는 거고 심지어 일부 주장에는 테슬라 곧 파산 선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저는 일부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을 과연 계량화할 수 있을까? 수치화할 수 있을까? 테슬라의 판매량 저하에 이 정치적인 배경이 몇 % 기여했다라고 묻는다라면 그분들은 우리 판매량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50%나 매출 줄었잖아. 유럽하고 중국에서도 줄었으니까 중국에서도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 반감이 확산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그거는 계량할 수 없다라는 거. 근데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네네. 모델 Y가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으로 판매됐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행보에 의해서 판매량이 줄었다라면 그분들의 주장을 계량화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모델 Y가 1, 2월에는 정상적인 판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량화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그분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정말 기존에 있는 엘리트 미디어들 정말 좋은 제가 좋아하는 미디어들도 일론 머스크는 싫어하는구나라는 거를 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고서 제가 놀랐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 기사의 내용은 의미가 있어요. 대단히 경제적인 기사입니다. 14억 정도가 테슬라 재무제표에 잘못 표기됐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카펙스 투자를 했으면 14억 달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60억 달러인가 그런데 한 20억 달러를 우리가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20억 달러를 카펙스 투자했으면 나중에 그 분기가 지나면요. 그 카펙스 투자가 집행된다면 이것이 자산으로 잡혀야 됩니다. 20억이. 네네. 근데
6억 달러밖에 안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카펙스 투자를 20억 했는데 6억 달러밖에 안 잡혔으니 14억 어디 갔어가 저것의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현금성 자산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대출을 5억 달러가 6억 달러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대출 받니? 라고 문제 제기를 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반론을 정확하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기사 다 경제적인 재무제표만의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화면 보시면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보시면 왜 저런 이미지를 썼냐라는 거예요. 저 일론 머스크가 논쟁이 그렇죠. 되고 있는 저 인사법, 네네. 저것이 제가 독일에서 12년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저것이 진짜로 뭐 나치의 경례이 아니냐는 저도 할 말이 있지만 그것이든 아니든 왜 경제 기사에 저 이미지를 쓰냐라는 거예요. 저는 대단히 파이낸셜 타임즈를 좋아합니다. 되게 신뢰하고요. 그런데 이미 저 기자 스스로가 실수한 거라고 봐요. 저 기자가 저걸 쓰면서, 저는 이거는 에디터도 실수한 건데 편집국에서도 저러면 그냥 테슬라의 차량 이미지를 두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미 저기에다가 나는 일론 머스크 너무 싫어라는 표현을 저 이미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경제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경제점에 대한 문제점의 제기 또한 이데올로지의 그 안경을 끼고 지금 글을 쓰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이렇다라는 거고, 물론 파이낸셜 타임즈는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도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또 소유주는 또 일본 기업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파이낸셜 전도 우리가 영국 언론이라고 봐야죠. 네네. 저는 대단히 저건 기자에게 유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테슬라가 뭐 재무제표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소셜 미디어에 과거의 트위터라든지 이런 데 대단히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다 익명의 계정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도 그런 건 하잖아요. 뭐 네네. 거기 문제 있다. 그래서 근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이런 문제 제기한 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뭐 저런 부정 사건이 있었어? 재무제표를 속였단 말이야. 이거는 미국 증권거래소가 조사해야 될 일인데 라고 하면서 기사를 읽어봤더니 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카펙스 투자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제가 20억 달러를 투자하면 20억 달러가 자산으로 잡힙니다. 네네. 제가 데이터 센터를 하나 줬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마존이 AWS가 데이터 센터를 쓰기 위해서 카펙스 투자를 했으면 데이터 센터가 나중에 어셋으로 잡히겠죠. 네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죠. 건물을 짓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건물을 20억 주고 줬어요. 근데 그걸 짓기 위해서 뭐뭘 했는데 여기 부실 공사가 일어났네. 그러면요 20억 주고 내가 줬어도 그 20억이 자산 가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네네. 또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정말 그랬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테슬라 내부 일이 아니니까 기가프레스를 갖다가 이탈리아에서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왔는데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뭐 지금 모델 Q라든지 모델 사이버 캡이라든지 지금 저가형 모델을 만들려고 위해서 아마 지금 카펙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네네. 안 맞는 거예요. 생산 라인을 만들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옵티머스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 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걸로는 안 되겠어. 다시 바꾸자. 그러면 요거는 매몰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네네. 그래서 카펙스 투자가 100%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게 생산 기업에서는 일어나요. 네네. 생산 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에서는 거의 없지만 뭐 개발자들이 그냥 날밤 뭐 며칠 더 세면 되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티가 잘 안 나는데 네네. 이런 생산 공정에서의 어떤 변화들이 생기면 이러한 카펙스 투자가 자산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서 일어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14억 달러 규모는 크니 저는 저건 테슬라가 좀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CFO라든지 누가 답변을 아마 서면 브리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정도는 해줘야 될 액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저기서 얘기하는 현금성 자산도 많은데 대출을 냈다? 전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자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애플은 대출 안 하냐? 애플도 대출합니다, 여러분. 네네. 애플도 테슬라보다 수십 배 더 많은 현금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출합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현금 20억이 있는데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근데 대출 조건이 대단히 좋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출 받습니다. 저도 대출 받겠어요. 받고 20억은 주식에 투자하겠습니다. 기비용이 더 좋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이 많다고 해서 대출을 안 받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저런 맥락에서 저러한 경제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실은 결론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도 아닐 수 있는 걸 갖다가 파이낸셜 타임즈가 얘기를 하고 저런 이미지를 쓰고 있는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분위기가 매스미디어나 대중 전통 미디어에서는 안 좋다. 네네. 이것도 주가에 긍정적일 수는 없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CEO는 정치 행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저의 바람입니다. 네네. 저는 테슬라 주주로서도 일론 머스크가 제발 좀 도저히 업무 좀 그만뒀으면 좋겠고, 그나마 이 일론 머스크가 특수 공무원이기 때문에 1년에 일할 수 있는 일이 180일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빨리 180이 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머지 기간은 테슬라로 돌아가서 좀 더 열심히 테슬라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워싱턴에 있으면서도 테슬라 경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분위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에서 당연하게 테슬라의 실적 저하가 태제 1입니다. 태제 퍼스트 태제는 실적 저하가 일론 머스크의 정책 행보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 이것이 주가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을 많이 견인하고 있고, 왜냐하면 심리니까요. 그런 것을 매스미디어에서 계속 쏟아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저런 내용의 기사에서도 저렇게 일론 머스크를 정적으로 바이어스를 주고 있는데 나머지 데이터에서는 안 그렇겠냐라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태제는 뭐냐면, 여러분 모델 Y의 페이스 리프트인 주니퍼를 벌써 1월 달에 초에 제가 어느 방송에서는 주니퍼는 아마 2월 말이나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댓글에서 또 욕먹었거든요. 1월 초에 시작하지 않았냐. 저는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주니퍼를 1월 초부터 예약 판매를 할까?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주가 하락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주니퍼를 지금 예약 판매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3월부터 딜리버리 하겠다. 그러면서 1월부터 예약 판매를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면 누가 모델 Y 구형을 삽니까? 아무도 안 사죠. 아무도 안 사잖아요. 그래서 아니 테슬라가 이런 경영 결정을 한단 말일까? 그런데 실제로 테슬라가 그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가 우리 가정을 하죠. 모델 Y의 생산 라인이 10개라고 가정을 하죠. 10개 더 될 겁니다. 프로덕션 라인이. 왜냐하면 상하이 공장도 그렇고 베를린 공장도 모델 Y 생산하고 있고 프리먼트 공장도 모델 Y 조금이지만 생산하고 있고 오스틴, 텍사스 오스틴도 모델 Y 생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모델 Y 생산하는 4개를 이 10개가 있다라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2개만 멈추고 8개는 구형을 판매하고 구형을 계속 생산하고 2개에서 주니퍼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이 주니퍼 생산을 비밀리에 붙입니다. 좀 누적시키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여기서 뭘 테스트하냐면 양산의 방법론, 수율을 테스트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번에도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지만 벤더들도 새로운 부품을 납품해야 되잖아요. 네네. 벤더들도 싹 다 부품을 납품하다 보면 여기에 퀄러치 컨트롤이 사전에 다 안 되거든요. 이거 벤더에서 납품했던 헤드라이트를 갖다 낑겼더니 규격에 막 0.1mm 안 맞아요. 막 그거나 빛의 강도가 떨어진다거나 내구성이 떨어진다거나 테스트를 해봤더니 안전사고 테스트를 했더니 쉽게 뽀개진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생산 라인에서 계속해서 수율 테스트를 하고요. 속도도 테스트합니다. 그거가 방정식이 완성되면 3번하고 4번도 멈춥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세팅을 다시 합니다. 생산 라인을. 세팅을 다시 해서 여기에서도 또 수율 테스트를 하고. 근데 좀 더 빨라지겠죠. 네네. 그다음에 5, 6번도 그렇게 하고 7, 8번도 이렇게 하면서 요럴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한 반쯤 왔을 때 오픈을 합니다. 우리 새로운 주니퍼가 이제 예약 판매를 할게. 왜? 이미 생산하고 있으니까 빠른 속도로 그 나머지를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인지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는 보통 모든 기업들이 자동차 기업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델 3는 이렇게 했어요. 네네. 근데 모델 Y는 10개를 다 쉬어버렸어요. 일시에. 다 쉬고 예약 판매 받으면서 다 세팅하고 다 막 수율 테스트를 한 곳에서 한 걸 방정식을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게 아니라 다 모든 라인에서 수율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렸어요. 왜냐하면 독일의 벤더들이 다르고요. 중국의 벤더들이 다르고 미국의 벤더가 모델 Y가 여러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벤더에 맞게끔 각각에서 다 테스트를 한 거예요. 배터리도 중국 배터리에서 만들어지는 중국 거기는 CAT를 많이 쓰고 뭐 여기 거는 테슬라가 직접 만드는 것도 쓰고 뭐 파나소닉에도 받고 다 다르잖아요. 네네. 그 독일에 있는 베를린에 있는 그른하이드에 있는 이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공급 벤더 1차 벤더라고 2차 벤더들이 다 유럽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다들 이 벤더에 맞게끔 새롭게 했는데 이것이 자동차 역사에서는요 100년 만에 발생한 일이에요. 100년 전에 한참 전에 1923년인가요? 1916년이 하여튼 정확하게 연도 쓴 기억 안 나는데 100년 전쯤에 포드가 모델 T에서 모델 A로 바꾸면서 공장을 석 달인가 쉰 적이 있습니다. 네네.
이러지 않고서는 절대 이 모델 체인지업을 할 때는 이런 방식을 택하지 않는데 테슬라는 과감히 이걸 선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1월과 2월의 매출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태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매출이 50%씩 절감되는 거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모델 Y가 어떤 차입니까? 2023년 더 월드 베스트셀링카가 됐고요. 2024년에서 공식 통계에서도 더 월드 베스트셀링카가 됐어요. 월드 베스트셀링카를 생산을 2달을 쉬어버리고 그리고 테슬라에서도 매출 전체에서 65%를 차지합니다. 이거를 2달을 쉬어버린 거잖아요. 네네. 그럼 매출이 반토막 내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물리적으로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는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개입에 의한 소비자들의 반감에 있는 매출 하락도 분명히 있을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요인을 측정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네.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죠. 자, 이것이 여러분 유럽에서의 맨 오른쪽이 3월이고 맨 오른쪽에서 두 개가 3월 첫째 주하고 둘째 주의 막대 그래프입니다. 판매량이에요. 자, 1, 2월 판매량 안 좋았지만 3월 첫 주하고 둘 주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폭으로 증가하잖아요. 뭡니까? 딜리버리가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의 누적 판매량인데 맨 아래쪽에 있는 저 빨간 선 그래서 아직만 끝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 테슬라의 유럽에서의 그 누적 판매량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근접해 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중국도 보시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위클리 이 세일즈 데이터인데 모델별로 여러분 3월 첫 주, 2월 마지막 주 저기는 2월 마지막 주, 3월 첫 주, 둘째 주 가면서 확 올라가죠. 네네. 그런데 밑에 있는 초록색이 모델 Y고 그 위에 뭐라 그래야 돼요? 이 분홍색 하여튼 요 초록색 아닌 저 색깔이 모델 Y잖아요. 네네. 모델 Y가 그 전에 막대기 거의 3개가 없다가. 전에는요 거의 없다가 확 뛰죠. 네네. 본격적으로 지금 모델 Y가 만들어지면서 3월 달에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자, 근데 또 일부에서는 주장할 수 있어요. 아, 저건 대기 수요야. 미리 예약해냈던 사람이 사는 거고 더 이상 추가 예약은 없어. 그러니 실제로 누구의 태제가 맞는지는 저의 태제가 맞는지 언론에서 얘기하는 태제가 맞는지는 4월 가봐야 알죠. 4월 5월. 네네. 즉 대기 수요가 어느 정도 해소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정치적인 영향이 없었다라고 반증하는 것은 아니다. 왜? 1, 2월에 일론 머스크가 미워지기 전에 주문한 양이 저 정도 때이기 때문에 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정확한 걸 볼 때는 저는 2분기에 가서야 테슬라의 판매량이 모델 Y의 주니퍼의 매력도가 정확하게 시장에서 평가받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까지도 테슬라의 주가는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아까 같은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자라면 저렇게 저건 대기 수요라고 정의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론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뉴스는 테슬라 여전히 판매 늪에서 허덕여 뭐 이런 식의 제목이 3월 달에는 대기 수요로 어떻게든지 견뎌봐. 뭐 이런 식의 제목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나 기재가 전혀 없죠. 그리고 4월 2일 날 정도 되면 1분기에 총 매출을 딜리버리 숫자 차량 판매 숫자를 얘기할 텐데 안 좋겠죠. 아무리 3월에 회복을 한다고 해도 1, 2월에 까먹었으니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는 4월 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이윤율이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극단적인 주장인 것 같기도 한데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것까지는. 근데 전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모델 Y가 저 정도 근데 비용은 들었잖아요. 여러분 네네. 1, 2월에도 테슬라에겐 비용은 똑같이 들어갔어요. 왜? 그러니까 트랜지션을 하면서 설비 바꿔야죠. 거기다가 수율 테스트해줘. 인력들 그대로 들어오고 물건도 그대로 들어갔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또 옵티머스 공장 만들기 위해서 프리몬트에다 또 투자했겠죠. 그 다음에 테슬라 텍사스 공장에다가 도조 슈퍼컴퓨터 더 확대한다고 해서 또 돈 들어가고 있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사이버캡 5초 만에 한 대씩 생산하겠다고 지금 그게 사실인지 또 일론 머스크의 전형적인 과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산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거기다가 기가프레스도 들어온 것 같고. 자, 그렇고 나오면 거기에 엄청난 카펙스 투자, 시설 투자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1분기 때. 1분기 때 막대한 시설 투자에 비해서 매출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충분히 마이너스 성장도 이익률에서의 영으로의 수렴이라든지 마이너스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네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 보지만 충분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또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은 이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나쁜 소식보다 더 싫어하는 것은 저는 주식시장은 제가 짧은 경험을 보니까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전문가가 나와서 예측을 못하겠어. 너무 싫어. 이게 시장이지. 나쁜 소식은 견딜 수 있어요. 네네. 이 나쁜 소식 뒤에 좋은 소식도 있으니까요. 네네. 근데 시장은 예측 못할 때 애널리스트나 개인 투자자들도 불안해합니다. 공포감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 부분, 캐나다 부분의 관세가 대단히 중요하죠. 네네. 철과 알루미늄 관세를 진짜 캐나다하고 관철시켜 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테슬라의 매출의 지금 80%가 넘게가 80%죠. 80%가 자동차에서 나와요. 에너지 부분 늘려 나가고 있고 서비스 부분 늘려 나가죠. 서비스 부분 또 자동차랑 연동이 돼 있고요. 네네. 자동차에서 80%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타격을 받습니다. 당연히. 네네. 그러면 이건 GM도 받고 포드도 받는 거고 스텔란티스도 받는 거지만 테슬라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경영진들이 슬쩍 일론 머스크 몰래 냈는지 모르지만 상무부에다가 편지 썼잖아요. 관세 올리면 우리 힘들어져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기제는 제가 보기에는 4월 말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되게 이례적으로 이 일론 머스크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오렌지를 갑자기 긴급 라이브로 공개를 했어요. 네네. 좀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대단히 좋은 리더십이라고 보고 있어요. 모 기업의 사직생은 직접 육성도 안 하고 성우가 읽어줬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네. 솔직하게 다 얘기하고 네. 사전에 각본에 짜여져 있지 않는 질의응답도 받고. 네, 그렇죠. 저는 이런 것이 리더십은 성과를 자랑하는데 저는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리더십이지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안팎으로 공격을 받다 보면 주주들도 지금 안전벨트를 매야 될 정도로 심리적으로 심약해지는데 기업의 이 임플로이들도 당연하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네네. 그런 상황에서 다른 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다라면 사실은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헤드헌터 회사들한테는 지금 노다질 거예요. 저렇게 불안해하면 속속속속 건들면 연봉 더 준대. 저쪽으로 가자. 로봇 담당자, AI 네네. 담당자, 그리고 차체 혁신 담당하는 엔지니어들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탐나는 닌자가 너무 많잖아요. 테슬라에는. 인재도 많고요. 네. 너무나도 많고. 그러면 이때 일론 머스크가 나와준 건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인플로이의 이전을 방어한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테슬라 무너지는 기업 아니다. 우리 미래는 이렇고 그래서 지속 가능성 플러스 어번던스라고 하는 풍요로운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풍요. 이 부분을 다시 비전을 얘기를 해주면서 거길로 나아가는 데선 지금 한치의 오차도 없고 오류도 없이 나아가고 있다. 같이 나아가자. 그리고 질문해라. 내가 다 답변해 줄게. 이런 식의 얘기를 해줬다라는 것은 저는 이건 좋은 리더십이라고 봐요. 네네. 제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모든 걸 좋게 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사실은 기업의 저는 리더십이라고 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에 또 라이브로 또 진행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네. 많은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도 같아요.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잘 나아가고 있다 이런 네. 거를 좀 확인해 준 것 같은데 네. 그 좀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투자자 관점에서는 신뢰감을 가지고 X에서도 뭐 장기적으로는 다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이거를 우리가 그럼 믿고 기다리고 그런 스탠스를 취하면 좀 좋을지 지금 단계에서는 상황을 어떤 식으로 좀 투자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이건 여러분 저의 개인에게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투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보면서 저의 개인에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투자를 더 해야 될까라고 해서 테슬라는 여러분 롱을 하지 않으실 거면 저는 기회비용상 더 좋은 투자처는 미국에도 한국에도 많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회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테슬라는 정말로 심리적으로 강건해야 투자를 할 수 있고요. 저는 롱의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롱의 입장을 가져본다라면 저는 올해 하반기부터 매우 좋은 소식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전 6월 정도 되면은 흔히 말하는 트럼프 리세션이라고 하는 아래 공포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이 없이 약세장 간 적은 없지만 모든 조정이 저는 약세장으로 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통계적으로도 여러분 많습니다. 최근에 통계에서는 39번의 미국에서의 조정을 50년간 분석을 했는데 13번 정도가 약세장으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조정으로 끝나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강세장으로 이어졌던 것을 역사적인 통계로도 내놓고 있는 거고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상이 나간 다음일 텐데 가장 큰 이 기준점은 그러니까 이 매크로적인 어떠한 환경의 변화는 1분기 미국 GDP 숫자가 설문조사가 아니라 수치로 발표될 거라는 거예요. 4월 달에 4월 중순에 1분기 GDP가 마이너스다. 이러면 정말 난리 나는 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경기 R이라고 하는 리세션이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정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중에 반인 1분기를 마이너스 성장했다. 그럼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리세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정말로 기업이 파산하고 개인이 파산하면서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물가는 잡을 수도 없고 관세 때문에 뭐 이러면 저는 실제로 약세장으로 확실하게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4월 중순에 발표가 될 수 있는 발표가 되는 1분기 미국의 GDP가 플러스다. 그러면 이거는 R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R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리세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반전의 포인트가 심리적인 반전의 포인트가 미국 거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거 S&P 500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네. 이거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약세장으로 뭐 절대적인 건 없으니까요. 네네네. 결정론적인 게 아니라 가장 봐야 될 약세장이냐 그냥 조정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즉 조정이라고만 얘기를 한다라면 횡보해서 다시 강세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고 하여튼 당장 약세장으로는 안 간다라는 거죠. 이것의 크리테리아는 4월 중순에 발표될 수 있는 1분기 미국의 GDP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GDP 성장률. 이거를 만약에 깔고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깐다라면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오면 테슬라가 용뼈를 써도 주가가 회복되긴 좀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것이 미국의 1분기 GDP가 긍정적인 수치로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테슬라에게는 6월부터 좋은 소식이 있죠. 물론 일론 머스크니까 8월 8일 날 했던 로봇데이도 10월 10일로 연기를 했으니까 2달 연기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6월이 8월로 연기될 수는 있지만 우선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로봇택시의 시험 허가는 떨어졌어요. 네네. 자 그럼 언슈퍼바이즈 그러니까 즉 비감독의 지금 시험 운행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떨어졌고 지금 텍사스도 떨어졌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치들이 언제쯤 나오느냐. 일론 머스크는 이걸 뭐 6월 말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7월 8월에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두 주에서 비감독에 대한 택시 운전에 대한 허가권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대단히 좋은 영향을 받을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 포드하고의 라이센스 협상 GM은 지금 엔비디아랑 파트너를 붙었기 때문에 포드는 오히려 저는 엔비디아랑 원래도 테슬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센스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센스 협상을 해도 실제로 테슬라의 FSD가 장착된 포드 자동차의 생산은 1년 반에서 2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전 센서도 뭐 똑같이 깔아야 되고 그러니까 토어 칩이라고 할 수 있는 토르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드웨어 4도 5도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라이센스 협상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소식이 좋은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일명 지금 너무나도 이름이 많아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모델 Q라는 사람도 있고 모델 2라는 사람도 있고 사이버캡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여하튼 중저가형 차량이 생산이 되고 이것이 로봇택시로도 쓰이겠죠. 이 중저가형 차량이 양산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짱으로 좋다. 특히 좀 많이 팔려 나간다. 이러면 테슬라에게 대단히 좋은 소식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진으로든 유튜브로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지금 양산 체계를 프로덕션 라인을 만들고 있는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차도 만들어서 요즘은 프리몬트 같은 경우에는 FSD로 자율주행해가지고 어디 가서 서 있잖아요. 네네. 이런 모습을 지금 프리몬트 공장에서 하던 걸 이제 텍사스도 이제 옮긴다라는 건데 막 로봇들이 공장에서 딱 나온 다음에 자율적으로 가가지고 창고에 착착착착 5,000대가 쓰는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매스 마켓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 테슬라가 쓸 거기 때문에 자체 이것도 R&D입니다만 5,000대를 수작업이 아니라 프로덕션 라인에 의해서 자동 생산을 했다라는 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결국은 자신들의 수작업으로 했던 R&D가 시장 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첫 번째 증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추가적으로 본다면 모델 Y 주니퍼의 연간 판매량이 계속해서 하반기에서도 2분기부터 3분기, 4분기 올라가는 것.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지표고. 그러니까 네 가지 지표겠네요. 이 네 가지 지표가 여기에서 어떤 시그널이 신호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테슬라의 펀다멘탈의 변화기 때문에 이건 기대치의 변화가 아니라 분명하게 펀다멘탈의 변화기 때문에 주가의 변화가 발생하고 여기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에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기대치가 살이 붙으면서 큰 변화의 물결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업의 주가를 볼 때는 펀다멘탈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기대치의 변화. 이 부분이 올해 안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전제 조건은 4월 중순에 나오는 1분기 미국 GDP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이런 분들이 풀린다라면 다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겠죠. 테슬라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 좀 정리해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당장 기대되는 어떤 1분기 판매량이라던가 실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픈 소식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자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있을 것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말씀해 주신 이런 어떤 장기적인 그 펀더멘털에 있어서의 개선과 그것이 또 약속하는 어떤 미래 이런 거 관련해서 요즘 좀 경쟁사들의 이 약진이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중국 기업들이 정말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중국 기업은 정말 무섭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터닝 포인트를 지난 것 같아요. AI 모델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딥시크 이후에 알리바바의 퀀이라든지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바이두의 언이라든지 그다음에 물론 이제 모델 서비스는 아니지만 AI 서비스로서 우리 마누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의 이러한 AI 붐이 대단히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늦게 저도 발견했는데 이 CATL 배터리 회사죠. 글로벌 넘버 원이죠. 중국의 CATL 대표가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한 연설이 있어요. 전 정말 그걸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EV라고 부르지 않는다. 전기 자동차라고. EIV라고 부른다. I가 그리고 뭔가요? 인텔리전스죠. 그래서 EIV가 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생존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대단히 중요한 국면 전환을 EV가 그러니까 즉 내연 기관에서 EV로 갔다면 EV에서 EIV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중국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CATL 대표가 이유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너무나도 많아서 탤런트 풀이 너무나도 커서 지금 자동차 회사에도 소프트웨어 AI 개발자들과 연구자들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네네. 당연하게 휴머노이드 쪽으로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중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인재 파이프라인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부터. 그리고 휴머노이드 정책은 2023년 11월에 중국 정부가 국가 정책으로 정하죠. 그래서 전기차처럼 키우겠다. 어떻게? 처음에는 전기차 2,000개 있었지만 지금 100여 개로 줄었죠. 중국 정부는 15개 정도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글로벌 경쟁력 있는 데만 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시키겠다는 겁니다. 도태하면서 그 기술력들을 머진시켜서 다른 기업에 넘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발전시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면 이 회사의 브레이크 기술을 여기 살아있는 회사한테 넘기는 거고 이 회사가 같이 죽으면 이 회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서스펜션 기술하고 브레이크 기술을 이쪽에 넘기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 피라미드적으로 올라오면서 퀄리티가 좋아지는. 네네. 그래서 지금 15개 정도만을 전기차 업체는 남기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인데 중국 정부가 2023년 그 11월에 발표했던 휴머노이드 산업 전략이 뭐라고 썼냐면 전기차처럼 그렇게 인해 전술로 시작하지만 7개만 남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대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목표는 산업의 목표는 2027년이었어요. 근데 2027년은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저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2027년에 그 보고서에 보면요, 여러분 뭐라고 적혀있냐면 3,500만 대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정말 그 숫자 보고 제가 그때 너무 놀랐었거든요. 2023년 11월에 저도 바로 그 보고서를 봤었는데 그것이 이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보도가 됐었어요. SCMP라고 쓰죠. 하고 휴머노이드 차이니스 거버먼트라고 여러분 구글에 검색하시면 그 기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3,500만 대 보고서 저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매스 프로덕션을
대규모 생산을 얘네들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근데 중국은 그 정도를 해야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의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네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최소 100만 대를 만들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해야 가격이 낮춰져서 최저임금보다 항상 그 나라 수준에서 맞춰줘야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뽐내고 싶어가지고 기업에서 사업합니까? 아니에요. 돈 벌려고 사업하면요. 이윤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도 막 이윤율 6% 있는 회사에서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써가지고 마이너스로 가겠습니까? 최저임금 맞춰주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쓰고 있는 데서는요, 그 월급 수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생산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이 엄청나게 쫓아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허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유니트리가 여러분 대단히 많이 앞서가고 있잖아요. 아, 이번에 뭐 G1도 쿵푸도 하고 막 네? 이제 쿵푸 하는 영상도 도 올라오고 막 부채춤 막 치고 막. 네네네. 그래서 사람들 놀랬잖아요. 같이 사람들하고 막 부채춤 막 치고. 그리고 뭐 G1이라는 모델도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 $10,000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무섭게 쫓아오는 건데 이 G1 유니트리에 있는 모든 로봇이 맥스 배터리 타임라인이 2시간입니다. 2시간. 아, 대단히 짧네요. 저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2시간 이상 못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옵티머스도 2시간 이상 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동차와 다르게 배터리를 윷 수 있는 공간이 대단히 적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배터리 부분에서의 브렉스루가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럼 두 대면 2시간마다 교대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휴머노이드 가격을 몇 대까지 얼마까지 다운시켜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공장에서 얘들을 쓸 수가 없어요. 네네. 뭐 이들은 로봇 사용하는 구매 비용만 듭니까? 운영 비용도 여러분 듭니다.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결돼 있어야죠. 얘네들은 AS 안 받습니까? AS 초과반을 많이 받을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막 거기다가 막 뜨거운 물 던지고 막 망치 던지고 막 해가지고 깨질 거고. 막 실어가지고 뭐 러다이드 운동은 아니겠지만 뭐 여러 가지 AS 받게 되면 이런 비용까지 치면은요 무조건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것이 투입되는 공장의 최저임금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네네. 2시간에 한 번씩 교대해가지고 막 16교대로 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미니멈 4시간, 이상적으로는 8시간은 가져야 돼요. 근데 공간을 그렇다고 막 가슴을 막 크게 키울 수는 없잖아요. 네네. 우리가 뭐 펌핑하듯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의 전고체 배터리든 리튬 이온 배터리든 삼원계 배터리든 지금보다 퍼포먼스가 2배 이상 좋아져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2, 3년 안에는 좀 가능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도 리튬 이온 배터리라든지 삼원계 배터리도 1년에 7, 8%씩 좋아지고 있거든요. 성능 개선이. 네네. 그래서 저는 이대로만 가더라도 충분히 배터리 개선이 2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테슬라도 올해하고 내부가 있던 내년까지도 사실은 시험 운영인 거고요. 시험 생산과 실제로 2027년부터 대중시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1, 2년 늦춰지는 거 사이버 트럭도 2년 늦었는데 어떻게 그게 2027년에 일론 머스크 말대로 대중시장을 형성하겠어요. 저는 2030년만 와도 정말 일찍 오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배터리 부분에서의 브렉스루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 뭐 액추에이터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개선들이 생기면서 손의 자유도 이런 부분도 다들 좋아질 거다라고 좀 보면서 2030년이 저는 본격적인 휴머노이드의 시장화입니다. 여러분 R&D가 아니라 시장화가 만들어질 거고 그때까지 누가 먼저 터치다운을 할 것인가. 여기는 미국에서는 저는 2개 기업 피규어하고 그다음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다음에 중국의 뭐 유니티를 비롯하여 중국의 몇 개 기업들 이렇게 몇 개 기업들이 이러한 시장에 터치다운하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중국 기업들 되게 무섭게 치고 네. 올라오는 것 같고 사실 또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도 뭐 지금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최근에 그 비아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비아디 맞습니다. 5분 충전. 네, 5분 충전으로 400km를 가는 이제 우리가 네. 자동차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해서 배터리 부분에서 뭔가 혁신을 이루어내고 하면은 이 말씀하신 로보틱스 분야에 있어서도 그냥 로봇이 2시간 일하고 한 5분 정도 쉬고 돌아오면 다시 2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의 어떤 혁신이 이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5분 충전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5분 충전하면 470km를 가든 뭐 400km를 가던 킬로와트를 1000kW로 하고 암페어를 1000암페어로 만들어서 뭐 대단한 기술적인 전 진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앞서 있는 거고 사실 다른 독일 기업들보다도 앞서 있는 거고요. 네네. 다양한 한국 기업 현대 기아차보다도 당연히 앞서
앞서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은 또 비아디가 여러분 글로벌 넘버 2 배터리 기업이잖아요. 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비아디는 자동차 회사이기도 하지만 배터리 분야에서도 글로벌 넘버 2죠. 넘버 3가 LG 엔솔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아디가 갖고 있는 이 버티칼 그러니까 수직 통합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 장점들이 여기에서 구현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배터리를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은 5분 충전 이런 거는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 그건 중국이나 미국에서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 네네. 자꾸 여러분들 이거 타고 부산 어떻게 가지? 이거 타고 속초 어떻게 가지? 여러분 1년에 즉흥적으로 부산하고 속초 몇 번 가신다 그러세요. 노르웨이가 여러분 전기차 보급률로 치면은 절대 수치는 적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습니다. 중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네네. 근데요 배터리 충전의 90 몇 프로가 직장과 집에서 이루어져요. 네네. 스마트폰처럼 충전합니다. 주유소 함정이라 그래요. 다 주유소처럼 충전할 거야. 이게 다 여러분 내연기관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마차의 패러다임으로 자동차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연기관은 주유소 가서 했으니까 어디 충전소 가서 해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노르웨이는요 모든 집마다 모든 주차 공간마다 충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간마다. 완전 가전처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분 스마트폰 기회가 될 때마다 충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르웨이에서는 기회가 될 때마다 충전합니다. 충전소가 심지어 없는 데는요 서비스 업체에서 와가지고 충전해주고 가요. 세차도 해주고 가는데 충전도 못 해주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막 자전거 타고 와가지고 충전기 들고 가서 배터리 꽂아놓고 가줘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적인 충전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네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거리 여행 몇 번 가지 않는데 중국하고 미국은 장거리 여행도 존재하지만 장거리 출퇴근이 한국보다 더 길거든요, 평균. 흔히 말하는 서버반이 특히 미국은 발전했잖아요. 네네. 도심지 외곽 도시들이 발전하면서 저희 형도 미국에 살면서 출퇴근 왕복길이를 갖다가 하루에 170km를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네. 근데 170km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170km 왔다 오는 길에 즉흥적으로 딸내미 때문에 어딜 가야 된다? 그러면 막 200km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레인지 앵사이어티, 그러니까 충전 거리에 대한 두려움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는데요. 이건 미국 사회나 중국 사회에서나 큰 거지. 한국 사회에서 충전 네트워크 지금 그거는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충전 네트워크를 막는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100% 직장 여러분 출퇴근하실 때 직장에 있는 주차장에 100% 만약에 충전될 수 있다라면요. 아파트 모든 곳에서 충전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주유소 함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 너무 집착하듯이 충전소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비아디는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